자, 동학농민운동 계속 공부해 볼게요. 자, 고부에서 봉기를 했는데, 그쵸? 그래서 조병갑이 부정부패 때문이었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으나, 오히려 이 안핵사 이용태가 이런 동학농민은 고부 봉기를 일으킨 주도자들을 잡아서 막 처벌하는 이런 일을 보이니까 다시 한번 봉기했다. 그래서 이 봉기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보국안민, 국가를 나란히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다음에 폭정으로부터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라는 제폭구민이라는 기체 아래서 봉기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봉기를 했으니까 이 동학농민군을 저지하기 위한 군대를 보내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전투를 벌이냐면 바로 황토현 전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다음은 황룡천 전투. 자,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이거 반란이라고 보니까 진압하기 위한 조선의 정식 군대인 관군이라고 하죠. 관군이 온 거지. 이 관군대에 바로 동학농민군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동학농민군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농민군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무기는 뭐 죽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낫이라든지 이런 농기구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반면 관군은 뭐 총이라든지 뭐 이런 무기도 있었고 훨씬 훈련된 군대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이긴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동학농민군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다 죽창을 들고 있으니까 앉으면 죽산이다. 대나무의 산처럼 보이는 거지. 앉아 있는데 대나무는 기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대나무 창, 죽산, 대나무 산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일어나면 농민들이 입던 옷이 하얀 옷이니까 일어나면 백산, 하얀 산처럼 보였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동학농민군들이 많이 모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이기기 위해서 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장태, 뭐 원래는 닭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넣어서 기르는 그런 도구인데, 이제 걔네 안에다 솜을 빵빵 채워 넣어서 총알을 피하는데 앞으로 굴리면서 이제 전진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총알이 빗받치면 무서우니까 뭐 부적을 써가지고 뭐 옷에 붙였다든지 아니면은 옷깃을 물게 했다고 해요. 옷깃을 물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막 총알이 맞아 죽어가면 무서우니까 결국 고개를 들지 않고 그 장태를 이용해서 앞으로 굴리면서 전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조선 관군이 약해져 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군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한테 기억나죠? 월급을 뭐 한 13개월 정도 주지도 않았다. 심지어 준 월급에 쌀이나 모래가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얼마나 사기가 떨어져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동학농민군도 결국 진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군대였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집권층이었던 이 민씨 세력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거둬버린 것이에요. 그 전투의 이름이 바로 황토현 전투.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동학농민군은 바로 전주성을 함락합니다. 전주성을 점령하게 돼요. 전주성을 점령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 전주하면 유명한 게 전주 비빔밥, 전주 한옥마을이죠.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거기에 경기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뭐냐면 바로 이 조선 왕조가 전주 이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계, 뭐 이방원, 뭐 이산, 이게 전주 이씨야.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본관, 그 조상들의 터라고 하는 이 전주성, 당시 조선에선 전주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으니까 이 성을 점령할 정도였다고 하니 바로 이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얼마나 높았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동학농민군이 조선 관군까지 이겨버렸지.
전주성까지 점령했다고 판단한 바로 이 민씨 세력은 바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민씨 세력은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바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결국 병사를 조선에 보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날 거야.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었다.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알리고 간다? 일본에게 통보한다. 서로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이 텐진 조약을 근거로 삼아서 바로 일본 역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죠. 결국 이 민씨 정권은 결국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든지 일본 세력까지 결국 우리나라 땅에 끌어들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하면서 청나라나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느낀 것이죠. 동학 농민군 역시 우리 때문에 바로 이런 청나라는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하는 일종의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화약은 빵빵 터지는 화약이 아니라 화해의 약속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주 화약을 맺고 이제 동학 농민군이 스스로 해산합니다. 스스로 해산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청나라는 일본, 다시 너네 군대는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바로 개혁을 위한 동학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관청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집강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동학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이 동학 농민군이 원하는 그런 개혁안들을 실천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이죠. 알겠나요? 자, 이런 집강소라고 하는 관청 이런 것들을 세웠다. 그래서 동학 농민군이 이 집강소에서 이제 자치적으로 뭐 부정부패라든지 뭐 잘못된 일들을 이제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조선 사회에서 정말 최초의 농민군들이 일으킨 요구사항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구였다. 그게 바로 집강소였다라고 생각해야 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농민들의 동학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적은 게 바로 패정개혁안입니다. 말 그대로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는 이 패정개혁안을 내놓는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당연히 동학 농민군은 동학이라는 거는 평등 사상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고 했지. 그래서 바로 뭘 요구한다? 신분제도를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학 농민군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학 농민군의 강령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강소의 패전개혁안 주요 내용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신분제도 없애라는 거지. 그 다음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그러니까 이 신분제도에 대한 폐지 굉장히 동학 농민군의 요구사항이 높았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분제도가 사라진 거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사라져. 이 동학 농민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조선에서 이런 신분제도가 없어져요. 이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의 영향이란 얘기야. 우리 지금 사회엔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운동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신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선은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이 죽은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데 이 과부가 다시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이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이 막 여자가 이 20살 때 남편이 죽어버리면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얼마든지 다시 결혼해도 돼. 남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결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 1894년에 농학 농민군이 생각한 이런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까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토지를
균분하게 똑같이 경작하자. 그러니까 토지를 빼앗는 게 아니라 땅을 서로 이제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도 서로 공정하게 나눠서 농사를 짓자. 왜? 뭐 양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을 잘 듣는 농민은 땅을 많이 경작할 수 있게 해주고, 반면에 뭐 말을 잘 안 듣는 뭐 바른 말을 하는 그런 농민들의 경우는 땅을 거의 안 줘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토지 균분 경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빌려서 농사를 짓더라도 이거를 좀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폐정개혁안을 하기 위한 이 집강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는데 잘 되는 동네가 있고 잘 안 되는 동네가 있었겠죠. 누가 제일 반발할 것 같아요? 집강소에 나와가지고 신분제도 없애자, 과부제가 허용하자, 토지를 똑같이 경작하자. 당연히 누가 반발하겠어요? 양반들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의 힘이 좀 센 지역은 이 집강소의 개혁안들이 잘 실천이 됩니다만, 양반의 힘들이 더 강한 동네들은 이제 이런 집강소, 어디 이런 상놈들이 뭐 이런 양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다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양반들은 기득권이라고 하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쉽게 내놓겠어요? 당연히 쉽게 내놓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군이 1차 봉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1차 봉기가 있다는 거는 2차 봉기가 결국 생겨난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계속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단 말이야. 강화도 조약 자기들이 만들어냈는데 이후의 사건들을 보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 점점 누가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청나라가 먹으려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갑신정변 때는 결국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청나라를 이기기에 자신이 없었던 거야. 10년간 준비를 해서 결국 조선을 먹기 위해서 일본은 누구를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청나라를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일본은 결국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무력으로. 왜? 동학농민운동을 근거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거든요. 무력으로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로 동학농민군들은 결국 다시 한번 봉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은 이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야. 누구랑 전쟁을 벌일 것 같아요? 당연히 청일 전쟁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다 해서 청일 전쟁입니다. 자, 그럼 청일 전쟁에서는 이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는 누가 이기는 거야? 일본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청나라는 아웃이야. 청나라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 청나라 아웃. 바로 이제 일본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게 웃긴 게 뭐예요?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어디였다는 이야기야? 조선이었다는 이야기야.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터는 어디야? 조선 땅에서 싸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나라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고, 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고종이나 민씨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외부 세력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 맞아요. 충분히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청일전쟁까지 나고 일본이 결국 조선을 침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학농민군은 결국 2차 봉기를 벌이게 된다. 알겠죠? 다시 일어난 거지.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외세. 알겠나요? 네,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여기서 반외세는 누구야? 일본. 맞아요. 그래서 바로 남접과 남쪽의 접주와 북접이 결국 논산에서 집결해서, 자, 어디서로 가냐면 바로 공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공주에 가면 이 우금치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공주에 가면 이 우금치, 공주로 들어가는 이 우금치라고 하는 고개예요.
이 고개에서 바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결국 가보개혁을 주장하고, 가포가 아니고요. 다시 쓸게요. 가보개혁을 이야기하고, 이 다음번에 가보개혁 이제 공부할 거예요. 가보개혁. 이 가보개혁에서 결국 궁국기무처라고 하는 걸 세우고, 요 가보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압할 때 누구하고 누가 결국 같이 힘을 합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해? 조선의 관군과 바로 일본군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동학농민군을 우금치 전투에서 아주 진압해버립니다. 뭐 동학농민군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뭐 정확한 기록은 없겠지만 대충 계산을 해봐도 몇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뭐 관군의 숫자는 뭐 3,000명, 그 다음에 일본군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압도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숫자가 뭐 한 10배 이상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로 일본군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기관총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동학농민운동군은 죽창이라든지 뭐 농기구 뭐 있어봤자 뭐 화승총 같은 그런 총이었고, 반면에 관군이나 일본군은 아주 현대식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이 너무너무 무기의 차이가 너무나 컸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이 우금치를 넘기 위해서 뭐 하루에도 몇 번을 돌격을 하지만 정말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우금치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동학농민군이 바랬던 그런 평등한 세상, 결국 여기에서 좌절되게 되는 것이죠. 좌절되는 거, 조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조선의 관군과 이 조선군이야, 일본군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즉 민씨 세력은 결국 동학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결국 반란군으로 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군 역시 바로 자신들이 조선을 점령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동학 세력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동학 세력들을 정말 철저하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그러면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나서 우리의 녹두장군 전봉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전봉준 전투에서 패배하고 다시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데 결국 바로 부하의 배신으로 전봉준이 결국 체포되게 됩니다. 유명한 사진이 있죠. 전봉준 인터넷에 검색하면 체포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진 전봉준이 가마에 태워서 이렇게 이송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전봉준이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전봉준의 사진이죠. 그리고 전봉준은 나중에 결국 반란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죠. 이 처형하는 것도 누가 처형하냐? 일본이 처형해요. 조선 전봉준은. 그러니까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 이후로 바로 조선은 계속 일본의 간섭과 침략을 계속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반봉건적이고, 즉 반봉건, 그러니까 지배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반봉건적이라고 해요. 그치? 그 다음에 일본은 물러가라.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외세적인 민족 운동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똑똑한 애들이 하려고 하는 갑신정변 같은 것과 다르게 바로 민중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그런 개혁운동이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똑똑한 애 몇 명이 주도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동학농민군과 백성들이 모여서 바로 조선 사회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개혁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로 갑오개혁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뭘 요구했다? 아까 신분제도를 없애자.
요것이 결국 나중에 어디에 반영되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갑오개혁에 반영되게 되면서 1894년 바로 조선에서 공식적으로는 바로 신분제도가 폐지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끼치게 된다. 동학농민운동 유튜브나 이런 데 자료를 찾아보면 아주 많을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전을 그날에 보면 이 우금치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정말 몇백 년간 억눌려 있던 조선 사람들이 평범한 농민, 그다음에 천민, 무시받고 천대받고 양반에게 억압받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낼 수 있었던 바로 평등한 세상,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는 세상, 그다음에 다 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려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여기서 결국 우금치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평등이라든지 여성의 인권, 그 다음에 공정,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120년? 한 130년 됐죠? 당시는 조선 사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창을 들고 조선 정부에다가 뭔가 요구를 한다는 건 반란이란 말이지. 그 당시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세상을 평등하게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의 조선 백성과 민중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바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이 일제에서도 일제의 만행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독재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독재자들에 대한 저항, 민주화 운동, 이런 걸로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도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 공정함, 정의, 평등, 이런 것들, 인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